안녕하십니까. 유기농업대학 유기농업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입니다. 전 조정권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5310-6308 공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전공 농학인데 원예학을 전공했죠. 거기서 어, 비전임 교수로 월급 강사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거기서 월급 생활을 하다가 2017년 지나서 이제 정년이 됐습니다. 65세가 넘어가지고 지금은 방송대학교 강사는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건 뭐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뭐 나이에 구애 안 받고 강의 주면 그냥 나가서 강의하고 그러는 이제 형태로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다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또 인증심사원,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GAP 이 세 가지 이 심사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인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친환경 농산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입니다.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제가 전에 공고를 나왔는데 그때는 냉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장래성이 있다. 해서 그쪽을 제가 자격증을 좀 땄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냉동 업계에 종사하다가 그 후로 이제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 또 유기농 기사, 도시농업 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그 후로 이제 지금 취득했습니다. 제1장 유기농업의 이해. 유기농업이란 뭐냐? 이 법적인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법에 있는 유기농업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유기농업 개념이 비슷하지만 문구가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농업. 여기는 법에 있는 유기농업이 아니라 범유기농업을 이제 논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다. 이게 이제 유기농업인데 이 크게 유기농업이면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친환경 개념까지 도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업은 뭐냐, 유기농업은 뭐냐 혼동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제가 정립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정확하게 제가 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기농업은 현대농법의 부작용을 줄이며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 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 또 식품의 안전성을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농법이다라고 합니다. 유기농업은 뭐 아무런 못돼 이 환경만 보존하면 되는 거지 뭐 경제성이 아무런 못돼 하는 건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제성을 외면하면 결국 유기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농업을 영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력으로 좀 버티면 안 되면 결국 농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환경보전, 안전성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또 장기적인 이익 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작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 농업 체계, 생태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농업 기술이다. 이 유기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합성 농약, 화학 비료, 유기합성 농약이죠. 화학 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축 임업, 농림, 뭐 산림도 여기 범농업에 들어갑니다. 임업이죠. 이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이다. 이 유기농업의 이제 큰 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이해.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건 유기농업, 친환경을 떠나서 이제 농업, 일반 범농업입니다.
농업은 수질자원 보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각 농업 관계수 또 각 논에 물을 저어서 있는 게 다 지하수원이 되죠. 그래서 수질자원 보전 기능, 이 논에 그 담서고 있는 그 논이 전국적으로 소양강 댐뭐 12개, 뭐 몇십 개 이상의 그 담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또 국토 보전 기능, 농업은 또 녹색 공간, 정서 함양에도 굉장히 좋죠. 국토 보전, 또 토양 유실도 방지시켜줍니다. 또 국토 보전 기능, 대기 환경 보전 기능, 농업은 또 식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또 대기 환경,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또 일반 이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또 오염물질도 많이 또 정화시켜주죠. 생물상 보전 기능, 여러 가지 생물을 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또 농업을 영위하면서 보전을 해주죠. 보건 휴양 기능, 정사 함양 기능,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 녹색 공간 보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정서적으로 많이 순화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난폭해졌다. 뭐 친환경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회색 콘크리트 공간에서 60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난폭해졌다. 옛날 농경민족일 때는 굉장히 온순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또 이 농경민족은 온순하죠. 정서가 많이 순화되고 옛날 중국도 북방민족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 유목민족들은 거칠고 이 한족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북방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고 또 지배도 많이 받았었죠. 농업이 한계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 영향입니다. 농약. 이 농약 뿌리는 거, 또 화학비료 주는 거, 우리나라 농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배를 받겠죠. 거기에 보면 뭐그 법을 떠나서 우리나라 농업은 일반 관행 농업은 농약, 화학비료 주는 게 합법적인 영농행위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 농업에서는 농약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무농약에서는 화학비료 권장 지비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기농업에서는 화학비료 사용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농약, 화학비료가 사용이 제한적인데 일반 관행은 합법적으로 영농행위입니다. 사용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고 인체 축적, 이 농약이 오염된 농산물을 섭취하다 보면 인체 축적될 수 있죠. 또 이게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올라오면 가면은 어패류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따이병, 뭐 미나마타병, 수은 중독이 이제 미나마타병, 그다음에 카드뮴 중독이 이제 이따이병인데 그게 농업 현장이나 공장 폐수에서 많이 이제 흘러가지고 그거를 어류들이 이 플랑크톤이 먹고 그거를 작은 물고기가 먹고 저희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은 큰 물고기에 그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체 변화가 오고 결국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화학비료. 또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 시비럽니다. 과잉 시비럽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병들게 하고 산성화시켜 놓는다.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시비 방법이 뭐죠? 눈으로 봐서 가장 지금 하는 건 경험적인 시비라는데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시비를 하려면 토양 시료를 떠서 그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번지수 거기 시료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번지수 집어넣고 면적 넣고 또 뭘 재배할 거다 작목명을 거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 연락처를 해서 시군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면은 국가에서 돈 1원 한 푼 안 받고 거기다 시비 처방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작물마다 양분 요구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토마토다, 나는 배추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줍니다. 이 땅에는 뭐 요솔 밑거름으로 얼마, 또 웃거름으로 얼마, 또 인산 얼마, 가리를 얼마 이렇게 시비 처방해 줍니다. 거기는 그 장비들을 다 구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고 해서 12처방을 내려주는 것이니까 가장 과학적으로 거기서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비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시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고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엔 또 돈분일 때 얼마, 볏집일 때 얼마, 축분일 뭐 우분일 때 얼마, 개분일 때 얼마 넣어라 시비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퇴비 넣었을 때 얼마를 넣어라까지 해주죠. 또 무농약은 그 화학비료 처방해주면 그 처방의 3분의 1 이내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친환경 농가들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시비 처방할 때 무농약 인증용으로 해주십시오 하면은 다 3분의 1로 다 줄여서 시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거기다가 시비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비 방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과다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오염됩니다. 또 유기물 사용 감소로 토양의 생산 잠재력도 저하합니다. 생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다 수탈해 갑니다. 볏짚 다 수탈하고 거기 빈자리는 화학비료가 채워집니다. 결국 이러한 농업은 세월이 가다 보면 더 이상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하자 하는 것이 이제 친환경 농업이 이념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축산 폐수, 이 기업형 축산 이런 건 이제 수질 오염이 됩니다. 오폐수들이 다 하천으로 내려가죠. 지금 다 정화시설 갖춰라. 하지만 그 정화시설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도 수질 오염은 막을 수가 없겠죠. 또 축분, 물, 흙, 공기 등을 오염시킨다. 기업형 축산은 암모니아, 메탄가스 발생해서 대기, 공기 조성도 또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악취, 부영양화 같은 각종 환경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게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유기농업의 등장 배경. 지금 현재 농업은 과거의 농업, 집약적 토지 이용으로 생산량 증산 정책을 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또 화학비료 쓰고 그러다 보면 작물체가 도장합니다. 웃자라죠. 연약하게 자라다 보니까 병해충의 피해도 심해지고 도복도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유기합성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피해, 환경 오염과 식품의 안전성 이런 또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환경 오염되죠. 식품에 또 농약이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또 혼입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식물이 흡수한 거를 인간이 섭취하면 인체에 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안전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과 지속성 있는 농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런 피해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경제성과 지속성 있는 농법을 영위해야 된다 하는 게 유기농업의 등장 배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 농업입니다.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요구된다. 이 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이렇게 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조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이 이제 태동이 됐다. 유기농업도 그 안에 범죄에 들어 있습니다. 그 친환경 농업의 그 큰 틀에는 유기농업, 저트임 농업, 지속 농업, 자연 농업 이게 다 큰 틀에 있는 그 환경 친화적인 농업적 친환경 농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폰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입니다.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오르게닉 어그리컬처 무브먼트에서 IFOAM 앞에 약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 이게 처음 친환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 국가 자격시험, 그 유기농,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런 시험에는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죠. 이 태동은 프랑스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모여서 자연과 진보라는 유기농 단체가 태동이 됐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시동이
된 거죠. 시초가 됐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국제기준 설정 기관입니다. 아이폼이. 또 매 2년마다 세계 총회를 개최합니다. 또 매 4년마다 인증기관을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폼이라는 기구는 이 프랑스에서 농민과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유기농 단체다. 그래서 국제 유기농 운동 연맹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염두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폼의 목적. 첫째는 영양가 높은 음식물 생산, 또 토양 비옥도 유지. 그러니까 음식물, 식품의 안전성, 또 영양가 높은 또 토양 비옥도, 자연계를 지배하지 않고 협력한다, 공생한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인류가 수렵 채집 시대에는 자연계의 일원이었었습니다. 종속적인 일원이었었죠.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이 자연계의 지배자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에선 더군다나 이제 유기합성 농약, 화학비료 사용하면서부터 또 유기농 자재, 폐비닐, 여러 가지 또 플라스틱 자재 이런 걸 쓰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아주 극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체계의 생물적 순환을 촉진한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순환 농업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토양에 환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시 생산물은 인간이 섭취하고 그래서 또 부산물은 토양에 환원하고 해서 순환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또 경축 순환도 많이 그래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가축한테 먹이고 가축에 나온 축산분야를 농업 현장에 농지에 다시 순환시켜주는 방법인데 이 유기농업소는 기업형 축산은 권장을 안 합니다. 그 대신 내가 농업 규모에 맞게 가축 마리수를 조절해서 경축순환하는 건 기본 유기농업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경축순환은 많이 권장을 합니다. 또 농업 체계 내에 재생 가능한 자원의 최대한 이용, 체계 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은 지산지소. 그 지역에서 나온 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로컬 푸드 매장들이 이제 그 지역에 많이 이제 생겨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시농업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이 도시에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부산물은 정화조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빈자리는 결국 화학비료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자원 순환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질, 영양소 등이 가능한 폐쇄 체계 내에서 순환, 가축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유기축산도 제가 이제 거론할 겁니다. 거기도 친환경 농업의 이제 범주에 들어갑니다. 축산물, 임산물도 농산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임산물은 그래서 농림산물이라는 범위로 또 다시 좀 세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다. 이 야생동물이 또 먹이가 됩니다. 또 서식지가 되고 또 생물 다양성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생산자가 보답과 보람입니다. 이 보답은 못합니다. 보람과 만족을 얻고 농업의 사회적,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게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아이폼의 목적이 아이폼에서 정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이 열거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아까는 유기농 생산 쪽인데 이번에는 식품 쪽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코덱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덱스는 1962년 FAO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규격사업단의 사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FAO와 WHO가 같이 합동으로
식품규격사업단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이 코덱스라는 용어는 코덱스 알러먼타리우스라는 라틴 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법령, 코드, 법령을 의미하고 알러먼타리우스인데 이거는 식품, 푸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뭐 푸드 코드, 식품법이라는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코덱스 알레멘타리우스를 그냥 코덱스라는 말로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약칭이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국제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또 이 WTO 공정한 국제교역의 기준이 중시되는 세계무역기구와 또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WTO는 공정한 국제교역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경쟁력 있는 것은 수출해라. 경쟁력 없는 것은 수입해라. 그래서 어느 취약한 업종에 보조 사업을 해주지 말고 그냥 국제 교역을 해라. 라는 것이 이 코덱스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품은 경쟁력 있어 수출합니다. 농산물은 경쟁력 없어 수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에 보조를 해주면은 이 WTO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얘네 관세 매겠다. 무슨 좀 구체적으로 좀 불리한 벌칙을 주겠다. 뭐 관세를 높이겠다. 이런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해줍니다. 근데 이 WTO는 코덱스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과정을 굉장히 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에 보조해주는 건, 친환경 농업에 보조해주는 거는 환경 보전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 같은 농업이라도 친환경에 보조해주는 거는 WTO에서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친환경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또 보조도 많이 해줍니다. 결국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친환경, 그중에 유기농업이다 라고 장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보조해줘도 WTO에서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환경 보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농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농업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1년도에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코덱스 인증은 공산품에 적용되는 ISO 국제표준기구죠. 이 인증처럼 농수산물의 농산물, 가공식품 분야에서 국제 유통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농산물의 ISO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기준에 맞으면 국제 동등성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법이 조금 개정되거나 바뀌면 그게 코덱스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많이들 논하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코덱스는 국제식품의 가공운송 등의 국제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생산을 해라 하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부합하면 이게 다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이번에 이제 코덱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작 등, 이게 좀 깨졌군요. 뭐 조금씩 보시긴 불편해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윤작 등 작부체계 내 콩과작물 및 녹비작물 재배, 콩과작물, 전에는 북과작물이라고 했었죠. 용어가 바뀐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분과 식물, 화분과 식물은 지금은 이제 벽과 식물로 용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화분과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어는 지금 이제 벽과 식물. 그래서 이 학자들이 모여서 쉬운 현대말로 좀 바꾸자. 이 용어 바꾸는 게 이렇게 좀 더딥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 농업에서 좀 쉬운 말로 많이 바꾸자. 그래서 꾸준히 이제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과 작물은 콩과 식물, 콩과 작물이나 식물이랑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벽과 식물은 화분과 식물이었었는데 벽과 식물. 또 이 산영화과 식물이 있습니다. 이 꽃이 피면은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핍니다. 여러 개가 몰려서 피는데 그걸 이제 화서라고 합니다. 이 화축에 배열된 꽃의 순서를 이제 화서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꽃이 이제 매달려 있죠. 그래서 이 꽃이 한해 이제 꽃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그게 보면은 우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형화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형화과 식물이다 했는데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바꿔져 있습니다. 산형화과 식물은 미나리과 식물. 또 전에 배축과 식물, 십자가과라고 그랬습니다. 이 과의 분류 기준은 이 분류 기준, 화기구조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기원지에서 각 지구 각 멀리 전파되면서 그 외형은 그 지역 기후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잎이 넓적하고 또 붙으면 돼. 어느 지역은 뾰족하고 길쭉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식물이 여러 군데로 다시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 지역 기후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서 외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꽃은 생식기관입니다. 생식기관 그 구조는 변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던가 작던가 또 색깔이 노랗던가 빨갛던가 이런 외형은 조금씩 변해져 있지만 그런 건 좀 변해 있어도 그 외형은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 구조가 같으면 같은 과다. 꽃의 모양이 유사하면 같은 과다. 그래서 이 꽃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고 분류한 게 과입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 또 뭐 벽과 식물, 또 뭐 국화 같은 건 국화과 식물. 그래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의 분류는 화기 구조의 유사성에 기초를 뒀다. 그래서 그 산영학과 식물은 지금은 이 미나리과 식물을 합니다. 그래서 미나리, 뭐 당근, 고수 이런 식물들이 이제 미나리과 식물들입니다. 또 배추과 식물들은 잎이 전개되면 늑장이다. 꽃잎이 늑장이다. 완전히 개화되면 열십자를 띱니다. 그래서 십자학과 식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열십자를 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배추과 식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배추 이런 종류들이 다 이제 배추과 식물로 다 이제 변형됐습니다. 네 가지는 지금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과 식물은 콩과 식물, 또 화분과 식물은 벽과 식물, 또 산영학과 식물은 미나리과 식물, 또 배추과 식물은 십자학과 식물은 배추과 이렇게 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배추관 중복이 됐나요? 두과 식물은 콩과 식물 이렇게 네 가지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용어를 또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구조 바꾸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국화과 식물, 난과 식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과의 그 분류 기준은 화기 구조의 유사성에 기초를 뒀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또 폐쇄순환 농업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면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또 부산물은 가축을 먹이든지 토양에 환원해서 또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켜서 농사를 순환시켜라. 그래서 축산과 인작에 의한 토양 비옥도를 향상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총체적 생산체계, 토양, 미생물, 작물, 또 축산계의 건전성 유지 및 향상. 그래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상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에 있는 화학 반응은 미생물이 다 매개로입니다. 거기에 작물 생육에 유리한 생물이 있으면 유용 미생물이다. 또 불려면 병원성 미생물이 있으면 유해 미생물이다. 그래서 이 토양의 이 생물상도 굉장히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 미생물, 작물, 축산계 건전성 유지 및 향상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 농산물, GMO. 이거는 사용 금지입니다. 이 친환경에서는 이 GMO는 철저히가 없습니다. 완전히 터부시하고 금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적인 생장 조절제,
이런 것도 사용 금지입니다. 이 화학적인 조절에서 생장 조절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농업에서 친환경업은 사용이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업혁명의 진해. 2차 세계대전 화학비료와 농약이 보급됐습니다. 농기의 급속한 도입으로 역축이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농지하는 데는 대비 유기물의 양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이후 농생태계 물질 순환계가 교란되기 시작했다. 농업에 화학화는 경지 이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화학비료와 농약이 보급되고부터는 이 농업이 이 화학화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생태계까지도 지금 교란이 오고 있습니다. 제비가 요즘 보기 어렵죠. 예전에 6, 70년대는 제비 항상 이 농촌에 가면 제비 울음소리가 많았고 집집마다 제비집이 있었는데 지금 제비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먹이가 없어졌습니다. 농약 뿌리면서 살충제 뿌리다 보니까는 먹이가 없으니까 결국 제비도 같이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제비 못 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예전엔 제비는 뭐 흔히 보는 가장 흔한 철새였었죠. 또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극단적인 예는 이 축산 폐기물이죠. 이게 환경에 또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기업형 축산, 공장형 축산은 친환경에서는 권장을 안 합니다. 대신 경축순환을 해라. 내 농지 규모에 맞게 가축 마리수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이 축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친환경에서는 경축순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무항생제 축분 또 유기축분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런 사용 조건 없이 이 경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과잉 시용을 해서 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사는 초질버섯나 외국에서 수입된 대량의 농사료에 의존하는 대단지와 사육으로 변했다. 그래서 기업형 축산으로 지금 변해져 있죠. 사료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여기에는 GMO 유래 사료가 엄청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 배출된 축산분유, 이것도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농업의 태도. 농업 환경 오염의 경로. 첫째, 화학비료 농약, 그다음에 기업형 축산.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또 시용된 비료의 일부는 식물에 흡수 이용되고 나머지는 작물 수확 후에 토양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게 하천으로 이동하거나 지하로 이동해서 지하수원의 오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 하천 등으로 유실돼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이 화학비료, 농약, 기업형 축산의 또 폐해입니다. 농약의 오염 현상, 자연 환경으로의 유출, 생태계 파괴, 지표수, 지하수 등의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토양 미생물 감소와 물성 악화, 이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걸 뿌리다 보면 토양에는 미생물까지 또 사멸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상도 교란이 올 수가 있죠. 이 토양에 유기물 다 분해시켜주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는 매개체인 토양 미생물이 감소된다는 것은 이 토양 생태계가 이 건전성을 잃었다. 그래서 이 토양 생태계가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농약 중독, 농약 취급자, 농업인들이죠. 이 살포자의 중독 등 건강을 위협한다. 또 작물의 농약 잔류. 그래서 이 작물의 농약 잔류가 또 식품의 안전성으로 가장 위협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또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무역 자유화, 또 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 그래서 농산물 수입해라는 그 압력이 또 굉장히 강하죠. 또 소비자 계층의 다양화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문제의 개선 이런 문제로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많이 요구되게 돼 있는 환경이죠. 그럼 이제 친환경 농업이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은 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 하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이 법제명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약칭으로 친환경 농업법이라고 줄여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때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친환경 농업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제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약칭으로 친환경 농업법이다라고 이제 소통들을 많이 합니다. 이 법하에서 친환경 농업이란 이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이 제1장 2조 정의가 나옵니다. 생물의 이 친환경 농업의 정의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것도 줄여서 농산물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할 때 그냥 농수산물 아니면 그냥 농산물이라고 해도 다 요거를 다 함축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 법에 나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있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 증진이라고 해서 이 생산은 산업을 말한다. 이게 친환경 농업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수산물이란 이게 친환경 농업법에 친환경 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이라 한다. 이 친환경 농수산물이란 가나다. 이게 정의입니다. 법에 친환경 농업법의 정의어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게 친환경 농수산물의 범주입니다. 유기란 이 친환경 농업법상의 유기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며 토양의 비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 2항의 인증 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 이게 유기식품 등이라 한다.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이게 법에 있는 유기, 친환경 농업법상의 유기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유기식품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 법의 제3조 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그래서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농산물이란 농업 현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 농산물을 가공하면 바로 식품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식품의 그 범위가 그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식품입니다. 근데 유기농산물을 가공했을 때는 유기식품이 되는데 그것도 유기식품의 그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기식품을 원료로 해서 생산했어도 유기식품이라는 유기농산물 원료로 했어도 유기식품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서 유통시키는 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유기식품 생산하는 과정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서가 발부가 되면 그 인증 기준에 의해서 유기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서 문구 표시를 해서 유통시키는 게 유기식품이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원료해서 가공된 식품이 유기식품인데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안 받으면 유기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기 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느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 포장, 또 약사법에 따른 의약, 외품 및 화장품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그래서 비식용 유기가공품 중에 이런 기구나 또 화장품 이런 거는 비유기가공품이란 용어를 붙이질 않습니다. 그럼 비유기가공품이란 뭐냐? 주로 가축의 사료. 가축은 축산에선 유기사료를 먹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기사료는 뭐죠? 유기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그런 작물이 유기사료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뭐 수안그라스, 아니면 뭐 호밀 이런 게 가축 사료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했을 때 그게 유기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먹기용 것이 아니고 가축 사료용으로 생산한 그 유기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비식용 유기가공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 뭐 의료를 위해서 뭐 면화를 생산했다. 그래 또 뭐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가축 사료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를 비식용 유기가공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로 또는 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 유기농업 자재. 그래서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 이거를 유기농업 자재라고 합니다.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 해수산물 또는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것은 지금 용어를 해설하는 겁니다. 이거 친환경 농업법에 나와 있는 그 법에 있는 그 허용물질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이건 법에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법에 있는 이 허용물질의 정의입니다. 취급이란 농산물, 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비식용 가공품 또는 농업용 자재를 저장, 포장, 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취급. 또 사업자란 친환경 농산물, 유기식품 등 무농약 원료 가공식 또는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이 사업자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법상의 사업자입니다. 넓은 의미의 친환경 농업. 이거는 친환경 농업법이 아닌 그 외에 그 이상의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성농약, 흡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이건 용어가 거의 같죠. 농축,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친환경 농업에는 유기농업뿐만이 아니라 자연농업, 병해충 종합관리, IPM, 이 부분도 제가 유기농업 범주는 아니지만 친환경 범주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거론할 겁니다. 또 작물 양분 종합관리, IN, 인터그레이티드 뉴트리언트 매니지먼트에서 IN, 작물 양분 종합관리, 또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 크게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환경농업을 보존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이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투인 농업, 환경보존형 농업, 지속 농업이 모두 친환경 농업을 지칭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 법 외에 또 이런 농업들이 다 친환경 농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범위. 요거는 친환경 농업법에서 정하는 친환경 농업의 범위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이 안에 범죄는 유기농산물, 또 유기축산물, 유기가 있습니다. 또 무농약 농산물, 무항세제 축산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기양봉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아직도 유기, 유야, 무야,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세제 축산물 번호가 1번, 2번, 3번, 5번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 번호는 유기 그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인증 표시할 때 이 지금은 이 앞에 세 자리, 뒤에 다섯 자리가 있는데 앞에 다섯 자리, 뒤에 다섯 자리, 앞에 세 자리에서 여덟 자리가 이 인증 표시하는 그 단위입니다. 이 앞에 두 자리가 그 지역 코드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냐, 충청북도냐, 지역, 그 어느 지역이냐, 뭐 충북 청주냐, 뭐 이런 지역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인증 종류입니다. 그 세 번째 자리가 1로 되어 있으면 유기농산물, 2로 되어 있으면 유기축산물, 3으로 되어 있으면 무농약 농산물, 4번은 전에 저농약 농산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소멸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을 없어졌는데 그 결번을 놔두고 5번이 무항생제 축산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없어져서 이제 건너뛰고 5번이 무항생제 축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번호의 세 번째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인증 종류 표시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되어 있으면 유기축산물, 3번으로 되어 있으면 무농약 농산물, 5번은 무항생제 축산물. 뒤에 다섯 자리는 각 농가의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자리 이제 농가의 일련 번호에서 합쳐서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유기합성 농약은 우리나라 그 농약관리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절제, 제초제,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기합성 농약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색깔은 무엇을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해놨죠. 우리나라 농약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과 라벨에 색깔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충제는 뚜껑이 이렇게 녹색입니다. 라벨에도 녹색, 살균제는 분홍색, 뚜껑이나 라벨에. 생장조절제는 이렇게 청색입니다. 주로 뭐 도마도톤, 또 뭐 지베렐린,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죠. 생장조절제, 주로 옥신 계열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에세폰 이런 것은 다 생장조절제입니다. 이거는 천연에서 유래되었어도 생장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면 생장조절제는 유기합성 농약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환경에서는 유기합성 농약 사용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마도톤 또 뭐 지베렐린 이런 사용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약이기 때문에. 또 제초제 이것도 농약 범죄에 들어가죠. 제초제는 또 이렇게 황색, 노란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 병뚜껑에 라벨이나 병뚜껑에 이렇게 황색으로 되어 있으면 제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는 백색입니다. 여기다 백색으로 글씨 표시하려면 읽어지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했는데 이 기타는 백색입니다. 뚜껑이나 라벨에 백색 처리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전착제, 뭐 증량제, 안정제 이런 것도 이제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이 유기합성 농약, 가축 사료 첨가제 등 일체 합성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이다. 또 윤작과 자연계의 물질 순환을 중요시하며 기업형 축산에서 유래된 축분 사용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유기농 현황, 생산한 것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농산물의 차지하는 비중으로나 유럽,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준비 단계다.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 중에서 무농약 비중이 아직도 크다. 윤작은 유기농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게 윤작입니다. 이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유기농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는 윤작은 어떤 경우라도 몇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이 유기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자격시험에도 중요한 부분을 출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둬야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답안지 작성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윤작 한 표정에 여러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제거하는 것.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는 윤작을 떠나서는 유기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은 반드시 윤작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작하여야 된다. 의무적으로 윤작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윤작 안 하면 유기농업에서 인증을 취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입니다. 윤작은. 윤작의 효과. 뭐 윤작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작하면 이제 지력유지, 토양보호, 기지 회피. 기지라는 거는 연작장애죠. 그루타기, 이어 회피, 또 수량 증대, 병충해, 잡초 경감. 병충해도 주로 좋아하는 기주식물이 있을 때 그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른 작물이 오면 자기 먹이가 안 맞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죠. 그러다 오래 하다 보면 또 그걸 좋아하는 그 유해 미생물, 또 유해 해충이 또 번성하면 또 다른 작물을 심기 때문에 결국 병충해나 잡초 경감, 또 자급 사료 안정적 이용. 윤작 체계는 또 사료작물, 뭐 녹비작물 이런 걸 또 권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심어서 또 가축 사료를 또 이용하고 토양 비옥도도 또 높여주죠. 비옥도 항상 노육분배 합리화, 농업 경영의 안정성 증대, 또 콩과작물, 녹작물, 식물성 작물 등 윤작 원리에 의해서 지역자화 방지. 그래서 이거를 윤작체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콩과작물, 녹작물, 식물성 작물. 식물성 작물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작물이 고사하고 나면 그 자리는 결국 공국이 됩니다. 공국이 되다 보니까 이 심도 깊이까지 공국이 형성돼서 공기순환 또 수분 통기성 배수성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이 식물성 작물은 통기성, 윤작 체계에서 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작물이 됩니다. 또 일반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쉼터에 있는 무기영양분도 또 시상부로 올려서 자기 식물체에서 그걸 이용해서 영양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사되면 결국 표층에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쉼터에 있는 이 천유성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쉼터에 있는 무기양분도 다 표층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설은 토양의 지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시설 토양 또 별도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GMO, 유전자 변형 생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환, 유전자 재조합.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 농업계에서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용어로 어느 용어를 써도 다 합법적인 용어지만 유전자 조작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유전자 변형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섞어서 많이 쓰지만 유전자 조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어느 용어를 써도 정확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합당한 용어라고 인정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죠. 생물체, GMO, 생물체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혈합해서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제초 장성, 병해충 장성 이런 특성을 지닌 농산물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제를 표시제를 실시하고 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참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 GMO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수입국입니다. 우리 발상의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알지는 못합니다. 이 GMO 표시하는 원칙이 우리가 알코올을 제조했다. GMO 옥수수로 알코올을 제조했다. 아니면 GMO 콩으로 장류를 담궜다.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궜다. 그러면 유전자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채, 캐놀라로 기름을 짰다. 유전자 검출이 안 되죠. 그러면 유전자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하려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두 거의 다 수입해서 착유해서 이 대두유가 유통이 되는데 GMO 표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놀라유 GMO 표시 전혀 없습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유전자 검출 되는 거 안 되는 걸 떠나서 원료가 GMO면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게 법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식탁에 있는 게 유전자 변형 유래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그 정보를 모르고 먹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또 유전자 변형 표시가 3% 미만일 때는 비의도적 허용치다 해서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3% 이거 너무 큰 그런 비중입니다. 외국은 0.9% 미만. 근데 그나마도 그것도 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는 3% 미만입니다. 또 GMO 아닌 농산물, 우리나라 뭐 GMO 아니죠. 감자, 고구마 GMO 아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자에다 이거 난 GMO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좀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난 GMO 표시를 못합니다. 법에 처벌받아서. 난 GMO가 아닌 거를 나 GMO 아닙니다. 표시하는 것도 금지당했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서글프죠.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경우죠. 우리나라 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일부 좀 의식 있는 그 의원님들이 이거 자꾸 바꾸자는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좀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무법천지입니다. 제목, 의무, 표시 의무자입니다. 대부분 유전자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중간 판매자, 제모 농산물 수입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건 콩을 그 제모 콩 기르는 콩나물 되죠.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 이거는 대상 품목입니다. 이 중에서 이 제모 요거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모면은. 근데 우리나라 감자 수입해서 뭐 하는 건 없죠. 원료를 가지고 뭐 가공할 수 있겠죠. 그 유전자 검출 안 되면 표시 안 해도 되죠. 또 표시킨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변형 바로 표시.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변형 농산물 포함으로 표시.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가능성이 있음으로 표시. 비의도적 허용치 3% 이하. 이게 3% 이런 거 이거 참 너무 큰 높은 범위입니다. 이게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